이 나이쯤 되어보니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인 것 같더군요.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 곁에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힘이 나니까 말입니다. 제 아내도 제게 그런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제 아내는 집안의 둘째로 딸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오랫동안 차별받으며 가슴 아픈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위로 오빠를 두고 아래로 여동생을 둔 아내는 아들만 귀하게 여기시는 부모님 때문에 참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 인형 하나 없어서 오빠가 가지고 놀다 팽겨친 장난감이나 주워들고 놀았고, 어느 날 친척 어른이 막내 동생에게 인형을 사다 주신 날, 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인형에 잠깐 손댔다가 동생이 우는 바람에 부모님에게 호되게 야단이 난 기억이 몇십 년 지나서까지 생생하답니다. 어린 시절을 그리 고되게 보냈던 아내가 자라서도 형편이 다를 게 없었겠죠. 돈 벌러 일 나가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국민학교 시절부터 오빠 동생 밥을 챙겨야 했답니다. 그렇게 일찍이 부엌대기 신세로 고생했으면 학교라도 제대로 보내주시지. 아내의 부모님은 아내를 고등학교도 보내지 않으시고 일찍이 공장으로 보내셨답니다. 어려서부터 차별받던 딸이어서 그러셨을까요? 고지식한 시골분이셨던 아내의 부모님은 딸년이 무슨 공부를 그리 길게 하냐며 공장 가서 오라비 대학 등록금이나 벌어다 보내라고 하셨다네요. 아내는 제발 고등학교라도 졸업하게 해달라 애원했지만 부모님은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그렇게 이른 나이에 등 떠밀려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아내는 그 뒤로는 돈 벌어 오빠 학비 대고 집에 생활비 가져다 준다고 매번 보내는 바람에 30이 넘어서까지 모은 돈도 없어 시집도 가지 못하고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답니다. 아내에게는 어려서부터 차별에 대한 상처와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서름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아내에 비하면 차별은 받지 않았지만 어렵게 살았던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일찍이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와 둘이서 어렵게 지냈거든요. 어렸을 적 제 기억은 항상 시장에 장사하러 나가신 어머니 대신 혼자 집을 지키던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철들고부터는 돈을 벌겠다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신문 배달, 우유 배달에 어려서부터 매일 돈 걱정이라 학업 성적이 좋았을 리 없죠. 그래도 어렵게 학교를 보내주신 어머니 덕분에 겨우 상고까지 나와서 그 뒤로는 계속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어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는 한결 형편이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자식 기르느라 고생하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호강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었던 적도 있네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도 저는 그저 고졸 공장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는 매달 먹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평소 몸이 안 좋으시던 어머니가 병을 얻으시며 가세는 점점 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하나 제대로 없던 집에 환자가 생기니 매달 병원비며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더군요. 더구나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시고 저 혼자 벌어 2명이 먹고 살아야 했으니 안 그래도 근근히 살던 형편이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만 다시 건강해지신다면 제가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늘은 야속하게도 제게 어머니마저 데려가 버리셨고 저는 그 뒤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장 나 혼자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 그동안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 제 삶의 이정표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걱정만 하다 가셨는데 철없는 아들은 어머니 보내고 살 기력을 잃어버렸네요.
그 뒤로 몇 달을 넋이 빠져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에 어머니가 나오셔서 저를 꾸짖으시더군요. 그리 살으라고 여태 고생해서 키웠는 줄 아느냐며 호통을 치시는 어머니 고함에 놀라서 잠에서 깼네요. 아마 어머니가 천국에서 저를 다 지켜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다시 정신을 차린 저는 살아생전 열심히 양심껏 살으라 하셨던 어머니 말처럼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저나 아내나 어려서부터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 싶네요. 그렇게 서로 비슷한 정이 많았던 아내와 저는 30이 넘어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힘겨운 삶에 쫓겨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네요. 아내는 돈 벌어 집에 갖다 주느라 모은 돈이 없고 저는 어머니 병원비에 빚까지 져서 그 돈 갚느라 그때까지 통장에 큰돈 한번 찍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빚을 다 갚고 삶의 숨통이 트였다 싶었을 적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잔 상처가 많은 손에 그 상처 가리려 곱게 펴바른 매니큐어가 기억이 납니다. 뭐 흉터투성이에 검게 바른 제 손에 비하면 비단결 같은 손이지만 그 손을 보니 이 여자도 나 못지않게 힘들었겠구나. 그 손을 잡아 위로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첫 만남에 대화는 별로 없었지만 서로 뭔가 통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번 만남을 약속했고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서로 속을 터놓기 시작했네요. 서로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도 참 고생 많았겠구나. 저희는 서로 연민을 느꼈습니다. 서로 닮은 점도 많고 애잔한 마음이 있어 그런지 이 사람 곁을 떠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평생의 동반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래 연애한 사이도 아닌데 저희는 금세 결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으러 아내의 집에 갔다가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빠나 동생은 진작 결혼했고 오빠는 당연하고 동생도 결혼할 때 작게라도 뭘 받아갔는데 뒤늦게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저희 앞에서 장모님이 딱 잘라 말을 하시더군요. 30 넘어서 결혼을 글렀다 했더니 그래도 네가 혼자 늙어 죽을 팔자는 아닌가 보다. 그래 뭐 너도 나이 다 찼으니 결혼도 해야지. 우리 형편에 뭐 못해주는 거 할 테니 나 알아서 해라. 엄마 나 시집갈 때 주겠다고 돈 모아둔 건 어쩌고. 나 여태 집에 돈 보태느라 모아둔 돈 하나도 없어. 그 돈도 안 주겠다는 거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 와서 찾아. 나는 네가 30까지도 시집 못 가길래 글렀나 했지. 근데 이제 와서 그 돈을 찾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 돈 또 오빠 해줬어? 그럼 내가 여태 집에 보낸 돈은? 여태 내가 집에 갖다 준 돈 다 하면 나 집 하나 사고도 남아. 어려서는 부엌대기에 자라서는 공순이로 여태 집안 위한다고 내 젊음 다 바쳐서 돈 벌어다 보탰더니 이제 와서 나는 다 늙어 결혼하니까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나 이 집 자식 맞아? 어떻게 나한테만 그러냐고. 나는 여태 이 집에서 뭐였어? 내가 이 집 식구는 맞아? 아니 얘가 무슨 행패야? 해주고 싶어도 집에 형편이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니? 그럼 뭐 너 시집간다고 집에 빚이라도 내서 챙겨 보내라는 말이야? 엄마 아무리 해줄 형편이 안 돼도 시집가는 딸한테 수저라도 해줘야지. 미애한테 뭐 챙겨줬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할머니가 나중에 나 물려주라고 남기고 가신 금가락지도 미애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도 이해했어. 미애는 결혼하니까 시집 가니까. 그럼 내가 결혼할 때도 뭐 하나는 해주시겠구나. 엄마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이 집 식구가 아닌 거야. 얘 봐라. 여태 먹여주고 길러놨더니 이제 와서 지 엄마 탓하고 있네. 다 이러고 사는 거지. 왜 혼자 맨날 불평불만이야 이거사. 불평불만이라고?
내가 30년 참다가 겨우 섭섭한 거 말한 거 가지고 이제야 내가 정신이 드네. 그래, 나는 이 집 식구 아닌 거야. 우리 이제라도 인연 끊어요. 나도 부모 없는 셈 칠 테니까 엄마도 잘난 장손이랑 금가락지 쥐어보낸 귀한 딸이랑 잘 살아. 앞으로 나 찾지도 마. 결국 결혼 허락받으러 간 그 자리에서 아내는 처과 절연을 했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나오는 아내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해 저는 아무 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음을 참겠다 꽉 우겨진 그 주먹만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양가 부모님도 부를 수 없는 형편이 되어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진관 가서 결혼사진 한 장 찍고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혼이었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제가 무리해서 얻은 주공 아파트에 함께 벌어 채워넣은 혼수까지 그래봤자 전세였지만 우리 둘 번듯하니 놓을 자리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두 식구 아이도 낳고 열심히 길러 행복한 가족을 꾸리겠다 싶었네요. 둘 다 노총각 노처녀라 임신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달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 병원을 찾았더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불임이십니다. 지금 임신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분 자궁에 큰 혹이 여러 개 있어요. 이 정도면 그동안 많이 아프셨을 텐데 아프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는 수술이야 간단하지만 아마 앞으로도 임신은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내색할 줄 몰라 평소에도 아픈 것을 잘 참던 아내는 제 몸이 어떤 줄도 몰랐나 봅니다. 결국 아내는 수술을 받고 몸은 회복했지만 그 뒤로 아이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이 못 가진대. 어떡해?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당신은 무슨 죄야? 나는 뭘 잘못해서 아이도 못 품는 몸이 되었을까? 당신 왜 그런 말을 해? 아이, 무슨 죄라니? 아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당신만 있으면 열 쌍둥이도 안 부러우니까 제발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제 위로도 소용이 없는지 몇 날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문드러졌습니다. 그토록 아이를 좋아하던 아내가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내가 얼마나 상심이 클지 차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당분간 일을 쉬게 하고 집에 있게 했습니다. 저는 일을 나가야 해서 아픈 아내 혼자 집에 두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돌봐줄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아내의 가까운 지인이 아내를 돌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두고 나가기 걱정이었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겁니다. 곁에서 잘 좀 부탁드려요. 아유, 그럼 나도 걱정돼서 와봤는데 경혜 상태가 많이 안 좋네. 경혜는 내가 밥도 잘 챙겨 먹이고 잘 보살필 테니 병훈 씨는 걱정하지 말고 일 다녀와요. 아내와 공장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가까운 지인인 은실 씨는 아내에게는 친언니 같은 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저희 결혼을 곁에서 도와줬던 것도 은실 씨였고 평소에도 아내가 많이 믿고 의지하던 지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사정을 잘 알던 은실 씨가 저희 부부 얘기를 듣고 제가 출근한 사이 아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 그랬는지 다행히 아내는 머지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한 번도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동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두 눈 가득 담아두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 아내의 속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만 건강하게 곁에 있어준다면 행복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공장 직원 수십 명이 내쫓기게 되었죠.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직원들이 모여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해봤지만 IMF 이후로 바뀐 사회 분위기 속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당장 회사에서 잘리고 몰에서 먹고 살아야 하나 암담한 지경이었습니다. 때마침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통에 이사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실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자 아내가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 장사 시작할까? 왜 포장마차 같은 건 돈도 별로 안 들고 우리 둘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어려서부터 식구를 걷어먹여서 그런지 유난히 손맛이 좋았던 아내가 제게 포장마차 장사 얘기를 했습니다. 제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할 줄만 알았지 직접 장사해볼 생각은 못했는데 아내의 말에 저도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실 다른 것을 고민할 처지도 아니었네요.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나가서 노가다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그래서 포장마차를 열게 되었습니다. 장사라고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사정상 그렇게라도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 제 아내 덕분이었네요. 솜씨 좋은 아내 덕분에 포장마차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점점 손님이 들더니 주말이며 눈코 틀 새 없이 바쁠 지경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포장마차였지만 아내와 둘이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포장마차를 차린 지 5년 만에 저희는 따로 가게를 얻을 만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길 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5년 만에야 목돈을 모아 그럴듯한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게 자리를 계약한 날 저희 부부는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생긴다니 나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 방금 도장 찍어놓고 그래? 이제 우리 가게야.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나 같은 남편 만나서 길에서 장사하느라 보낸 시간이 벌써 5년이네. 이제 가게만 차리면 당신도 고생 끝이야. 이것도 다 당신 덕분이야. 나 같은 놈이 감히 장사를 꿈이나 꿨겠어? 이제 우리도 행복해질 일만 남은 거야. 다행히도 가게를 차린 뒤로도 포장마차 단골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장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금세 집도 사고 여유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가게를 차리고는 더 바빴지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장사가 잘 되니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면 서로 다리를 주물러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도 없었지만 저희 부부는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가게 장사를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봤네요. 남들이 보기엔 웃을 정도일지 몰라도 저희 부부에게는 수십억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집을 구할 작정이었습니다. 전세금이 올라 아파트 전세를 빼주고 달동네 허름한 주택에서 지내던 저희에게 집 장만이란 것은 평생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몇 년만 더 고생하면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구할 수 있겠다 싶었죠. 하루는 아내가 은실씨에게서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았다며 제게 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언니 말로는 진짜 확실한 곳이래. 언니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넣었다잖아. 여기저기 말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만 살짝 귀뜸해준 거야. 근데 그 돈 다 넣었다고 손해라도 보면 어쩌려고. 원금 보장이라니까. 만약 손해봐도 원금만 돌려받으면 되니까 은행에 묶어놓은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 어차피 우리 지금 이 돈으로는 집 못 구해. 몇 년을 더 벌어야 할지 모르는데 그 사이 집값이 오르면 더 낭패잖아. 좋은 기회인데 우리도 너무 겁먹지 말고 투자해보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은실 언니 말인데 설마 뭔 일이 있겠어?
평생 저축밖에 몰랐던 저였기에 그런 투자가 괜찮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평소 여기저기 투자 수완이 좋던 아내의 지인 말을 믿고 저희 부부도 함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가족같이 지내던 사람이었기에 믿었던 것 같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2배로 불려준다는 말만 믿고 큰 꿈에 부풀어 있던 그때 또다시 시련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날 이상하게도 연락이 되질 않더랍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 같이 밥도 먹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번호도 바뀌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서둘러 찾아간 그 사람의 집 앞에는 저희 같은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저희에게만 살짝 알려주는 거라더니 진작에 제대로 속이려 작정을 했던 건지 그 사람한테 투자금 맡긴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들 연락이 끊겨 찾아왔다고 그 사람을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경찰서로 찾아가 그 사람을 고소했지만 이렇게 잠적해서 영영 못 찾으면 어디 구제받을 길이 없다더군요. 그 뒤로 저와 아내는 가게도 접어두고 그 여자를 찾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소식만 들으면 몇 시간이 걸려도 찾아갔죠. 그렇게 몇 달이나 그 여자를 수소문했지만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출입국 기록은 없지만 중국 쪽으로 배를 띄웠을 수도 있다고요. 보통